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프랑스 파리 세느강에서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 부기가 등장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대형 벌룬 캐릭터 역사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예. 요즘에 그 캐릭터 모양의 대형 풍선을 전시하는 마케팅이 그 기업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행인 것 같은데요. 네. 올해만 해도 제가 벌써 여러 사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캐릭터 부기는 네. 부산 캐릭터인데, 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그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구 총회에 맞춰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는 울산 태화강에는 고래 모양의 지역 캐릭터 상괭이가, 익산역 광장에는 공룡 모양의 지역 캐릭터 마룡이, 김해 연지공원 호수에는 오리 모양의 지역 캐릭터 덕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올 가을에만 해도 여러 초대형 벌룬 조형물이 이제 물 위에 띄어졌는데요. 네. 이런 거 보면 진행자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언제였던가요?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 네. 오리 이렇게 떠가지고 있었던 게 화제가 맞아요. 되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런 게 등장하면 그때도 그랬지만 네. 되게 귀여워하고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초대형 캐릭터 조형물로 가장 이렇게 유명해지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지난 14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형 오리죠. 러버덕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지역 캐릭터들은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든 조형물인데요. 사실 이 러버덕은 태생이 예술 작품입니다. 예. 네덜란드의 공공미술 작가 프롤레타인 호프만의 작품이고요. 2007년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이상하죠. 똑같은 대형 캐릭터인데 어떤 건 작품이고 어떤 건 아니래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술 작품은 네. 개념이 중요하다. 네.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디샹이 변기를 사서 전시장에 전시를 했을 때부터 예.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보다는 왜 만들었냐, 그 의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공공미술 작가 호프만의 러버덕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호프만은 1977년 태생으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독일 베를린의 예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미대에서는 테크닉 이외에도요, 저희는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하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미술이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낯선 생각을 하는 법, 새로운 생각을 하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호프만이 생각을 하기에 예술은 다소 콧대가 높고 소수의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깨고 싶다. 그래서 나는 공공미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예. 누구나 작품을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24살, 2001년이었죠. 박물관에서 옛 도시 풍경을 이제 보다가요. 예. 저 도시 배경 안에 장난감 같은 일상 사물이 배치되면 그 낯선 그 조합이 재밌지 않을까? 어떨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도심안에 배치할 소재로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가지고 놀던 노란 오리 고무 인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러버덕 저도 이제 사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냥 늘 보던 오리 모양이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아까 변기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좀 특별한 모양이길 기대하는데 그렇지는 네. 않았어요. 맞아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만들기는 했지만 네.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그냥 목욕탕에서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그 장난감을
쉽게 만들었을 뿐 네. 호프만이 디자인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딱 그 모양이었어요. 물에 띄우고 네, 놀던. 맞아요. 네. 그래서 저게 내가 많이 보던 건데 작가가 만든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호프만이 여러 사물 중에서 이 오리 인형을 선택을 한 데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2년에요. 예.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러버덕 장난감 28,800개를 실은 화물선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컨테이너 박스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러버덕 수만 개가 바다에 표류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후에 해류를 따라서 이제 막 떠돌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란 오리 인형들이요. 예. 각각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난파를 해서 표류하다 보니까 네. 세계 곳곳에 해변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표류를 하다가 안전하게 어딘가의 해변에 도착한 러버덕. 그 이후로요. 사람들은요. 특히 항해자들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 러버덕을 만나면 백길이 무사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들이 노는 장난감 이외에도요. 그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나 바이크나 이런 거에 이 고무 오리를 달고 다니는 분들 종종 봤거든요. 저는. 네네. 이제 막 이렇게 뒤에 트렁크에다가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이 러버덕이 바로 그 이제 평화나 행복, 이제 안전 이런 거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요,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때는요, 예. 시위 현장에 러버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나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네, 태국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면은 한동안 좀 뭔가 이렇게 시끌시끌했던 건 알고 있지만 네. 이 러버덕의 등장을 딱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언제였냐면 공권력이 쓰는 그 물대포에 우산으로는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다 그쵸. 이렇게 휘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오리 튜브를 끌어안고 물대포 방어용으로 이제 이용한 사진들이 많이 떴는데요. 네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공권력을 좀 조롱하는 동시에 이 시위의 뭔가 평화적 상징 이런 것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예. 호프만도요 본인이 이 러버덕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도 사회적 차별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인에게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금 오리가 장난감 오리가 전 세계 바다에 표류했다고 했잖아요. 네. 수만 마리 그것도. 네. 환경오염 얘기는 안 나왔어요 혹시? 행운만 얘기하고 그런 네.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사진들을 보면 오리가 수년간 표류하다가 어떤 해변에서 발견된 사진 이런 걸 보면은 예. 나머지 오리는 어디 갔을까?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예, 예. 어딘가에 아직도 떠다니는 거 아닐까? 막 프랑스 그 플라스틱이 바다 위에 많다던데 예. 이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한편 바다 환경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해양학자 중에 커티스라는 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조류의 흐름을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덕분에 조류 지도를 내고 연구 결과를 막 책으로도 내고 이랬는데요. 예. 또 도노반이라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누군가 조류 지도를 냈고 원래는 그 연구계에서 학자들이 보는 그럴 만한 책이 아니라 이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합니다. 네네. 막 대중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일화로 막 알려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러버덕에 팬들이 생기고 막 스토리가 막 생기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버덕 레이스라는 것도 생겼어요. 행사가. 예.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오리 하나에 $5씩 주고 입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오리를 한 번에 물에 풀어두고 1등 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풀어서 어디까지 오는 오리 1등에게 상금을 주겠다 같은. 네. 매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특정 사물에 뭔가 스토리가 많아지면 그 사물이나 캐릭터에는 페르소나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러면서 러버덕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이 호프만이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서 도심 속의 대형 조형물을 전시를 한 건 2007년 프랑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1년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하기까지 꽤 몇 년이 걸렸죠.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요. 200여 개가 넘는 폴리염화 비닐, 보통은 PVC라고 부르죠. 예. 이 비닐 조각을 이어붙인 뒤에 내부에는 팬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부풀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데 높이가 총 32m에 달하고 굉장히 크죠. 그러게요. 건물 높이 몇 층 정도 될까요? 예. 네, 꽤나 높은 고층 건물만큼 이제 되고 무게는 1000kg에 육박을 했습니다. 와, 네. 네. 이후에는 2009년에는 일본, 2013년에는 미국 피츠버그, 2013년에는 같은 해에 이제 뭐 홍콩, 베이징도 갔고요. 그러다가 2014년에 우리 대한민국 잠실 석촌호수에 왔다가 이후에도 계속 뭐 시드니, 상파울루, 뉴욕 뭐 등등 전 세계를 순회를 하다가 올해 9월에 석촌호수에 또 왔죠. 우리나라에 온 거는 18m 정도인데 충분히 굉장히 크죠. 네. 아까 초반에 러버덕 말씀을 주실 때 직접 보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뭐 오며 가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쉽게는 못 봤어요. 아쉽게도. 아, 그러셨구나. 네, 사진이나 영상으로 화제성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봤어요, 저는. 그러셨구나. 2014년에 처음 이제 잠실 석촌호수에 한 달간 러버덕이 전시가 될 때요. 예. 요때 약 50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해요. 많이 왔군요. 네. 인파가 많은 곳을 즐기지 않으신다면 안 보신 게 다행이기도 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홍콩에도 거의 뭐 한 달간 전시를 할 때 8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요. 예. 베이징에서는 입장 수익만 수백억 원에 이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러버덕이 프로젝트가 열리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에는 제2롯데월드를 신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안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주변에 싱크홀이 생기거나 석촌호수 물이 좀 수면이 낮아진 게 이런 뭐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이 있다 이런 괴담도 많았고 사람들은 사실상 그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서 불안함이 많았었는데요. 이 당시에 요 러버덕의 위치가 제2롯데월드를 문제없이 오픈을 하는데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이제 괴담도 돌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롯데월드를 가야만 해. 막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러버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금 러버덕을 유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러버덕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데는 이제 약 14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프만은 이제 누군가가 좀 공식적으로 후원금이 있고 불러줄 때 그럴 때 이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번에는 이제 당시에는 러버덕을 이제 롯데가 이렇게 유치를 한 건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제 안전 이슈 불식을 위해 마련한 거 아니냐.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 달간 14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전시 기간인 한 달로 나누면 이제 하루에 약 4천만 원 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이후에 22년에 그러니까 올해 러버덕을 또 불렀다. 그래도 또 불렀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드는데요. 작품이 소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호프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얼마를 주든 내가 원하지 않는 작품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러버덕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후원자가 필요하고 그게 때로는 정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이 되기도 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그 비난을 일축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롯데는요. 러버덕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생각을 했는지 2014년에 처음 러버덕 초대형 벌룬을 띄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카오스, 슈퍼문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벌룬 조형물을 전시를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롯데에서 직접 만든 캐릭터를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핑크색 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핑크색 곰, 벨리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혹시 롯데 홈쇼핑에서 만든 캐릭터인 것도 아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몰랐어요.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뽀로로, 피카츄 이제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몇 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캐릭터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롯데 홈쇼핑의 자체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팬덤 형성이 많이 된 건데 어쨌든 올해 4월에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대형 벌룬으로 이 벨리곰이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롯데몰 1일 방문객은 전시 전과 비교해서 30% 증가. 그리고 전시 기간인 4월에 총 325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벨리곰의 온라인 스토어 매출도 5배 이상 신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가 이렇게 대형 조형물 혈안을 올리는 데에는 그 캐릭터를 이용한 대형 조형물이 이제 단순히 포토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도 종종 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뭐 이제 포토존이라거나 인스타그램 어블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단순히 포토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이나 소비 진작 효과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롯데는요, 요 벨리곰을 한국에서만 전시한 게 아니라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뉴욕에서도 전시를 합니다. 근데 뉴욕에서 전시를 할 때는 뭐 사실 뉴욕의 뭐 상권이 뭐 좋아지고 이런 거 사실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틀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그 관광 명소 피어 17에 브루클린 브릿지를 배경으로 이제 15m 크기의 벨리곰을 전시를 했는데요. 러버덕과 벨리곰, 우리에게는 익숙한 귀여운 캐릭터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러버덕은 예술품이고 벨리곰은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거다?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이렇게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러버덕은 예술에서 태생인데 벨리곰은 홈쇼핑의 캐릭터예요. 이랬듯이 러버덕은 상품을 예술에 차용했고 그리고 벨리곰은 이러한 예술의 문법을 상품에다가 차용했다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술관과 갤러리가 똑같이 전시를 하더라도 뭐 연구 목적과 판매 목적이 다르듯이 그리고 뭐 이를테면 예술가의 사진 작품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패션계에서 화보 사진을 목적으로 찍었는데 그게 예술적인 것과 또 이제 구분이 되듯이 겉으로 볼 때는 캐릭터를 전시한다. 이런 면에서는 문법이 같지만 그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호프만이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는 목적을 성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버덕 프로젝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건데요.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몇 년간 몇 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였다 이런 얘기가 꼭 붙지만 정작 호프만 작가 본인은 러버덕은 사실 아무런 실용적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게 목적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면 재미가 없을 건데 러버덕은 그냥 노랗고 귀엽고 뭐 대조되는 검은 눈이 박혀있고 사랑스럽고 그냥 행복하고 웃긴 게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거대한 요렇게 이제 다소 엉뚱해 보이고 귀여운 러버덕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꾸 평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 벨리곰은 특정 작가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굳이 러버덕의 호프만처럼 작가 역할을 한 사람을 뽑아보자면 벨리곰 프로젝트를 진행한 담당자 정도가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담당자는 상부에 보고를 할 때 벨리곰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이제 위에 보고하는 거니까 이거 전시를 했더니 현장에 몇 명이 왔고 뭐 SNS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고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프만처럼 뭐 이것 앞에서 누구는 뭐 무슨 뭐 다 평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성과 얘기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작가의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롯데 홈쇼핑의 이보현 미디어 사업
작가 부문장은 네. 벨리곰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캐릭터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본격적 해외 진출을 위해 뉴욕에서 초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애초 이 벨리곰의 시작이요. 롯데홈쇼핑 내의 사내 벤처에서 MZ 세대들을 이제 후킹하기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 벨리곰이 롯데홈쇼핑 소속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롯데홈쇼핑은 상품 유통을 넘어서 이제 그 저작권 사업이죠. IP 사업. 그러니까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IP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마도 벨리곰이 꿈꾸는 미래는 러버덕보다는 약간은 뭐랄까요? 이제 뭐 아기상어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캐릭터. 그래서 러버덕은 아트의 영역에서 연구할 수 있지만 사실 벨리곰은 예술의 의도나 개념 측면에서 연구할 여지는 많이 없죠. 자 그러면요.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러버덕을 다시 예술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는데 요 러버덕 이야기가 나올 때 요 특정 작가를 떠올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박학다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클래스 올덴버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광화문 다슬기 모양 조형물 작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클래스 올덴버그가 앤디 워홀과 함께 알려져 있는 이제 대표적인 팝아트 조각가인데요. 예. 1950년대에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것들이 주류를 잃었고 이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팝아트입니다. 올덴버그는 실제로 조각, 회화, 행위예술 여러 가지 장르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시그니처 작품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조각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그런 유명한 그러니까 조각들은 일상적인 사물을 거대하게 조각해서 도심 속에 배치를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예술이 엉뚱하면서도 또한 유머러스하게 접근하도록 하는데요. 예. 광화문에 있는 다슬기도 있지만 사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올덴버그 작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건물의 모서리에 방금 떨어진 듯한 대형 아이스크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 잔디가 깔린 정원에 방금 떨어진 듯한 대형 셔틀콕 이런 것들인데 네네. 사실 우리가 대형 러버덕이 석촌호수에 뜬 순간 갑자기 석촌호수가 작은 욕조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도시의 웃음을 선사하는 것처럼 이런 일상 사물을 거대하게 확대한 올덴버그의 대형 조형물은 분명 이제 러버덕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예술의 영역은 어딜까지일까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예술은 약간 좀 예술가들은 좀 직구준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예술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다만 예전에 우리가 뭐 늘상 벽화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 똑같고 또 뭔가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다 똑같고 예술섬 다 똑같이 만들고 살짝 이제 식상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대형 캐릭터 조형물 역시 조금 더 예술적 문법을 트렌드로 이렇게 쓰실 때 좀 참고했던 작품의 맥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